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으라는 말이 있죠. 이분에게 딱 통하는 말입니다. 정말 틀면 나오고 틀면 나오는데 그만큼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 모시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매경의 아들로도 불리는데요. 태희보 작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희보님 안녕하세요. 네, 대본에 없는 말이 많네요. 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인기의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비결이 뭡니까? 월화수목금을 안 자면 됩니다. 잠을 안 주무세요? 네, 그냥 쪽잠 자면서 그냥 투자하고 방송하고 이러고 주말에는 기절. 저도 보면서 언제 주무시지 했는데 진짜 안 주무시는 거였네요. 아, 농담이죠.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이 시작됐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미국의 장기 채권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내일 FOMC도 있고 그리고는 뭐 4분기 채권 발행량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실적에 대해서, PER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사면 되냐. 지금은 저가 매수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FOMC 전까지 별일이 없다 그러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로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투심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잖아요. 이번에 FOMC보다도 그래서 주목하는 게 뭐 BOJ의 통화 정책 결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는 딱히 채권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실제로 BOJ가 발표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0.5%에서 10년물 금리를 막아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1%까지를 막아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들어서 0.8, 0.85 수준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오고 그리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간 낮 기준에 0.9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1%가 거의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1%의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시장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반대로 우리는 1%까지 여기를 상단으로 무조건 맞겠습니다 해서 무조건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1%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1%에서 조금 뚫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일본식 말장난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가이던스를 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겠죠. 언제 BOJ가 개입할 것인가. 엔화는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이러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시장에서도 이제 좀 BOJ와 혹은 뭐 채권 시장과 보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장이나 국내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엔화와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우리가 1,35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5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심도 외국인이 좀 더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받아주는 입장에서 미국 국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일본의 금리가 1%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예요. 4%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트레이드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부터 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어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저금리에서 고금리에 투자하는 이러한 돈들이 다시 저금리가 중금리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회수될 수 있다라고 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지켜보시면은 그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는 있어요. 그리고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박살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그리고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그리고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BOJ가 가이던스를 천천히 방향성을 돌려서 제시하면서 단계별로 이제 채권 시장을 조금씩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그러면은 이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큰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앙은행들의 시각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뭐 저평가 혹은 저점 매수 혹은 뭐 좀 프리미엄을 낮춰서 트레이드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하지만 강세장이 오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강세장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 아쉬운 이야기네요.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체크해야 할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장 전에 캐터필러랑 화이자 실적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셨다시피 일단은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매출은 없을 거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 중반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화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일단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은 잘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주문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마자 더 떨어지네요. 근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서 소위 말해서 인프라 투자 혹은 건설 경기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캐터필러의 이제 주문량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의 주문이 둔화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는 이게 어찌 보면 어제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온세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오늘 IR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가 좀 대두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전기차나 전력 반도체의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금리가 내년까지도 혹은 내후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어느 섹터에서 나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마찬가지고 정부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인프라 관련주들과도 연동성이 큰 만큼 더욱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내일 박살 날 것 같아요. 박살 날 것 같다고요? 네.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 저는 사실 캐터필러 3분기 매출이랑 이익이 꽤 잘 나와서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세장이죠, 전형적으로. 강세장에서는 뭐 실적이 안 나와도 가이던스가 좋으면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고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안 좋다. 혹은 실적이 조금 미스했다라는 이유로 박살나는 게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빠져서 돌릴래?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많이 빠지는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 구간을 두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렵다라는 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전 실적들 살펴봤고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네. AMD도 있고 암코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안에서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할 때 딱 얘기했던 게 HBM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AMD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돼서 혹은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삼성전자랑 12월쯤 돼서 AI 반도체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그다음 벤치마크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느냐 어떻게 이제 좀 로드맵을 그리느냐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주목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암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적이랑 IR에서는 한국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후 기업들의 실적 나오는 부분들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지표들도 FOMC나 미국 경제 흐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시를 해야 되는데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전달보다는 조금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 뭐 소비 기준에서 혹은 주택 가격 기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거는 인플레가 빠지는 속도와 소비가 둔화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가 좀 천천히 빠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두려워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인플레가 먼저 좀 빠르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룸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 좀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먼저 박살나는 거예요. 금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걸 계속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읽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계속 놓고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이제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래서 성장률은이라고 보시면은 오늘 유럽에서도 GDP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떴습니다. 네, 분기 GDP가 마이너스 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 소비가 좀 생각보다 덜 꺾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FOMC 내일 파월 의장이 이런 지표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실업률이 더 올라갈지 참여율이 더 올라갈지 임금 상승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모두 다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4년 동안 임금을 20% 넘게 올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고용 보고서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 속도와 경기 둔화 속도 이거를 경제 지표 읽는데 계속해서 조미료로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소비자 신뢰지수 11시 반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11시에 나왔습니다. 11시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지금 100 예상이었는데 102가 나왔고요. 지난달이 104였습니다. 지난달보다는 떨어졌고 예상보다는 덜 떨어졌고 시장이 일단은 뭐 하락은 멈춘 것 같은데 반등하고 있네요. 네, 데이터를 보고 살짝 반등 중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미국이 저는 궁금했던 게 이렇게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보면은 또 부진한 측면들이 있어서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만 나 홀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지표들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코로나 때 뿌렸던 돈이 아직 덜 빠졌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번에 포드가 임금 협상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시간당 10만 원. 그리고는 제가 예전에 2021년인가 2년도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환경미화원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만 5천 원인가 4만 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저시급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이 시간당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비로 3배, 4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는 그런 임금을 주급으로 받으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시아 계통처럼 저축을 많이 하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아닙니다. 써야 돼요. 쓰는 주의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소비를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걸 소비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소비가 안 죽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 갔던 뭐 콘서트라든지 여행 같은 거를 왕창 갔어요. 특히 그래서 3분기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4분기는 또 어떠냐 보시면은 지금 GDP 나와보시면은 4분기도 여전히 이제 연율 기준으로 2%가 넘어요.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금 다른 나라는 0%대 혹은 뭐 제로의 성장, 역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꾸준히 0.5%에서 1%씩 분기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찌 보면은 임금 구조와 그다음에 소비 패턴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이 돈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확 줄어드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특성상 주식을 취업하면 계속 퇴직금으로 보유하죠. 거기서 나오는 여유에 의한 소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어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죠. 여전히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이 마르지 않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리쇼어링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 또 소비를 할 테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원동력이 될 수는 없을까요? 리쇼어링이라는 건 일단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만든다 그러면은 시간당 10,000원 혹은 뭐 20,000원 기술자이기 때문에 좀 더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절대 가격 자체가 미국 대비로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문제로 지목한 부분이 미국 가면은 우리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는 야근 없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은 하던 거 딱 놓고 나가요. 그러면은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TSMC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공장 짓는 속도가 빠르냐? 느립니다. 리쇼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많이 주세요,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하는 것 자체도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왜 이 공장들이 아시아로 왔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 고효율에서 저효율로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치솟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쇼어링이 그저 미국 내 일자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인 인플레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히려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이 계속 채권을 발행한다, 돈을 계속 찍어낸다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FOMC보다도 더 주목됐던 게 미국의 4분기 채권 발행량 어떻게 되는지였거든요. 네. 일단은 채권 발행량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기준으로 제가 지금 숫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7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한 100조 원 정도 감소해가지고 1000조 원 수준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년 이제 1분기죠. 내년 1, 2월에 발표할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816빌리언 정도로 해가지고 오히려 4분기를 줄이고 내년 1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시장의 눈치를 좀 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기사가 하나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CNBC 지금 올라왔는데 채권 관련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부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리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할 건가 그래서 단기 채권 발행량과 장기 채권 발행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걸 지금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 가지고 요거를 혹시 저희 앵커님이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보내주시면 제가 읽는 동안 이벤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해석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4분기 채권 발행량에 대해서 좀 네. 이게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재무부가 그러면은 현재 기준금리는 5.3% 정도라고 이제 중앙값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단기물은 5.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장기물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장기물이 지금 5%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 재무부라면 10년 동안 5%짜리로 돈을 빌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1년, 2년짜리로 5.3%로 돈을 빌릴 거냐? 라는 부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재무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발행량에 대해서 어떤 단기물과 장기물 어떤 걸 더 많이 발행할 거냐에 대해서 일단 비율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장기물 공급량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요 공급 측면에서 투자자는 10년간 5% 준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거예요. 하지만 발행자는 10년간 5%는 부담스럽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장기물 발행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면은 장기 채권이 먼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는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요번에 블룸버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보다 중요한 거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오늘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챗 GPT가 된 기분이 들거든요. 네. 가끔씩 종종 동시통역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기사를 찾아보긴 했어요. 제목의 기사가 Treasury Department announces new series bond rate of 5.27%라고 했거든요. 이게 미국 재무부가 시리즈 1의 채권이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까지 연 5.2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지난 5월부터 제공된 연 4.3%보다도 더 높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4.3%에서 5.3%로 금리가 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조달 금리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이 얼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원화로 따지면은 내년도 기준으로는 한 1,200조에서 1,500조 얘기가 나옵니다. 1,000조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죠? 이제 지속이 불가능한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토론이나 논의가 많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이 꼭 저에게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벤트들이 많이 연말까지 볼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카페를 갔는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이 다가온 게 실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가장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연말 일단은 앞두고. 계속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채권 그리고는 AI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서 소비가 계속 살아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전기차, 자동차 혹은 주택, 부동산 말 그대로 수요 공급 자체, 말 거래 자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를 팝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로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AI가 돈이 돼야 더 투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점점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 방향성, 특히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지금 일단은 페드워치 보시면은 내년 6월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6월이 아니고 5월이라면, 5월이 아니고 3월이라면 더 땡겨진다면 시장은 크게 박살나겠죠. 아까 오히려요. 말씀드린 인플레가 떨어지는 속도와 경기가 떨어지는 속도에서 경기가 먼저 인플레를 끌고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빨리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잘 버틴다. 그리고는 인플레는 점점 떨어진다. 그럼 인플레가 떨어져서 2.5%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리를 낮출까요? 안 낮춰요. 경기가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2024년 말에 금리 인하를 한다. 내년 11월, 12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횡보는 하겠으나 오히려 인플레가 빨리 잡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페드와치가 됐든 아니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됐든 이 부분에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금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니 그리고는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 누가 살아남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이폰 판매량이나 전기차 판매량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저축액이라든지 소비 트렌드도 봐야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구독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유료 구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경쟁력도 판별이 될 것이고요.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고 늘어나느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독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구독자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엔비디아가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제재를 부과를 하면서 리스크가 좀 생겼는데 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는 부분을 미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어디로 갈까요? 그 물건이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정말 큰 문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다른 미국의 빅테크 네. 혹은 네이버, 카카오, 소프트뱅크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기업들의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한부 판매 경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막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게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미국 빅테크로 판매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조금 중국에 팔던 가격보다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딱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빠질 거냐. 그래서 핵심은 영업이익률이다. 그건 실적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설명왕 테이버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번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